70개 초등학교 다니라고 하는데 오늘 69번째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막판이고 이러니까 부모님도 뭐 대충 이렇게 오시겠지 생각하고 저도 대충 말씀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 학부모 회장님도 그렇고 교감선생님도 그렇고 막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이 인사에 걸맞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하나 부담이 있습니다. 진짜 따뜻하네요. 그 도식적인 이런 인사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누가 하는데 제가 왔다고 했죠, 장면도? 네? 그럼 장면 이야기 또 하면 안 되죠? 아니, 보통 이제 두 번째 부르면 다른 이야기, 이제 영어나 수학 공부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바꾸는데 저는 그런 연락이 전혀 없어가지고 작년에 저 이거 했죠. 작년에 오셨던 분 네. 아니 내가 USB는 가지고 있는데 영어 이야기나 수학 공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PPT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아까 학부모님 인사를 들으니까 그냥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요. 뭐 작년에 들었어도 다 까먹었을 텐데. 그리고 또 뭐 자기대로 그냥 사셨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늘 쑥스럽지만 저는 이제 1년 동안 오늘 마지막 연수예요. 1년 동안 좋은 분들 많이 오셔서 이제 연수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들도 이제 그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모여서 이제 연수를 받거든요. 강사들도. 제가 연수를 받으러 가보니까 우리 반에 이렇게 같이 편성된 선생님들 보니까 절반 정도는 그 초등학교에 오래 계시다가 은퇴한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 나머지 절반은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뭐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 상담, 심리 또는 뭐 감정 코칭, 뭐 하여튼 이런 걸 이제 공부해서 하셔서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절반 차지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작년에 말씀드렸죠. 낙동강 올해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이야기부터 늘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죠. 아버지는 이제 폐병 환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폐결핵인가? 크게 뭐 심한 병은 아니고 적절하게 치료하면 낫는 그런 병인데 그 당시에는 그 약을 계속 투여하면 내성이 생겨서 병에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시립병은 요즘 대구의료원인데 그 이제 오랫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차도가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이제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그래서 엄마가 대신 아빠 대신 이제 성공장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신 희망이 없으니까 삼형제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제 위로 이제 3살 터울의 형님 한 분 있고 동생이 2살 터울로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던 형을 특별히 장남이니까 아주 정음하다요. 정음하고 나면 밥상 물리고 공부를 시킨 거야. 요즘 말로 이제 하드 트레이닝 시킨 거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너는 봄날이었는데 그날도 엄마는 이제 밤에 공장 일하러 가고 2교대 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이제 평소처럼 형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같이 비산동 단칸 새방에 살았는데 잠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우리를 깨우더라고.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다가 우리끼리 우리가 동생들이 일나 보니까 진짜 바로 옆에 이제 단칸 새방이니까 바로 옆에 아빠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입 앞에 거품이 가득 나와 있고 숨을 들이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죠.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한 걸 보니까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그 장면이 선하거든요. 그걸 보면 정말 큰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저는 좀 어려운 어린 시절 보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를 6군데가 다녔어요.
엄마가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6군데 다니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친척집에 보내줘가지고 이제 엄마 혼자 삼형제로 키워가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우리 형제들이 각각 친척집에 다 보내줬어 하나씩. 근데 이제 한 친척집에 오래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여러 친척집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6군데 그것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이제 중학교를 아무도 못 갔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돈 벌러 기술 배우러 이렇게 갔어요. 아마 그게 제 인생에 너무 큰 아쉬움이었던가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4살쯤, 얘가 4살쯤 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더 어릴 때는 저는 뭐 애한테 관심도 없고 막 이랬는데 이제 한 서너 살 되니까 그때 36개월인가 관계가 생긴 거예요. 뭐 썩고 막 어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게 하지 않고 잘 키우고 싶다 이 생각이 갑자기 확 밀려왔어요. 지금 요즘 와서 해석해 보니까 내 어린 시절 아쉬움이 너무 커서 이 소중한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제안을 했잖아요.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당신이 하더라도 공부는 내가 시킬게. 그래가지고 제가 4살 때 아이를 뺏어가지고 공부를 직접 시켰어요. 이 과정이 이제 지금은 우리 아이가 28 청년이 됐어요. 이거 몇 년이야? 24년? 지금도 아이가 위로가 필요할 땐 저한테 카톡 하잖아요. 아빠 그 말 좀 해봐. 무슨 말? 그 말 하면 딱 알아들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아빠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28 된 청년은 지금도 자기가 어려울 때는 제게 위로를 받으려고 카톡을 하고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 이 과정을 이제 제가 하여튼 우연한 기회에 15년 전인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반응이 좋고 엄마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알려져서 지금은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제 전문적인 뭐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자신은 없고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선배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 불안에 쫓기면서 여러분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여러분들 휩싸고 있죠. 그 불안감과 싸우면서 이제 아이들 키우실 텐데 그런 이제 어려움을 안고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 근데 하여튼 본능적으로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어요. 하여튼 본능, 직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진짜 중고등학교 시절을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리지널 자기주도 학습 출신이죠. 형편이 어려워서 이걸 보고 뭐 강제된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말해요. 원해서 자기주도 학습 환경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본능적으로 보니까 와이프가 뭐 애 서너 살 때 뭐 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뺏었잖아요. 큰 소리 쳤는데 사실은 저도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 제일서점을 뛰어가가지고 육아콘에 갔어요. 제일서점 1층에 그 당시 육아콘가 있었는데 거기는 거의 모든 육아책들을 다 읽었어요. 왜? 너무 아이가 소중하니까 잘 키우고 싶으니까. 특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목에 서울대자다가 무조건 다 샀어요. 그리고 제목이 영재자다가 뭐 남들이 뭐라 하기나 말이야 속물적이라 하고 뭐 지랄하기나 말기나 그거는 내 맘 모른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유명한 육아서적 닥치는 대로 이제 읽고요. 실제로 뭐 심지어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가끔 여성 잡지 있잖아요. 우먼 센스, 뭐 주부 생활 이런 데도 보면 그해 학력고사 전국 수석 엄마의 수기 하면서 몇 쪽씩 실리거든요. 그럼 그거 다 카피했어요. 복사해가지고 스크랩하고 막 이렇게. 미친놈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딱 잡히더라고. 공통적으로. 와,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다 알죠? 뭐 해야 된다고? 책을 좋아해야 한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참 이상하지. 애들 공부 잘하는 거 싫은가 봐. 진짜 전 지금도 비슷해요. 그런 고수들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산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른 주장이 다른 거 다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우리 아이 4살 때 딱 알게 됐어요. 하도 많은 교과서를 읽다 보니까. 엄마들은 뭐 아주 손쉽게 알더라. 동네 언니들한테. 그죠? 엄마들 보니까, 왜 그 어릴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낼 때 보면 노란차 일제히 태워 보내죠? 그때 다 모여있다가 노란차 떠나가고 나면 눈 맞춰가지고 막, 거기서 수다 떨고 막, 묻고 막 이러죠.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라 가지고 일찍 출근해요. 그럼 저는 제가 직접 노란차를 태워 보냈어요. 그때 유심히 엄마들 세계를 관찰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냥 보내고 자기 아파트 뛰어 올라가고 뭐 이러더라고. 밀린 연속국 다운받아 보는지 아니면 뭐 잠을 더 자는지 뭐 하여튼. 근데 며칠 흐르니까 이제 안 뛰어 올라가대. 거기 서서 차는 떠나가고 엄마들끼리 거기서 335 짝을 짓고 있어요. 수다를 떨어가면서 자기가 도움받을 것 같은 동네 언니들 사귀고 막. 그리고 마침내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데리고 가가지고 과일 깎아주고 커피 대접하면서 뭐 묻고 막 이렇게 정보를 유통하죠. 그리고 또 좀 있으면요, 이번에 이제 언니 집에 가야 되잖아?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 모든 언니들이 꼭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그래서 뭐 청소 검사를 하나?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언니 집에 가면 이제 언니도 또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대로 이제 또 커피 끓이고 과일 깎죠. 그 사람이 언니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큰애 방에 뛰어가가지고 학습지 뭐 하고 있는지 거실에 어떤 전집이 있는지 스캔하고 막 이렇게 정보를 이제 유통하죠. 근데 저도 그 노란차 떠나가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죠?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렇다고 제가 막 거스레 떠면서 막 너님 감시 미칼 성격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서점 뛰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던 차에 정말 운 좋게도 지금도 선한데 우리 아이가 그때 월배요중 교사였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서부정장 근처에서 어린이 서점 이 서점 지금은 이제 없어요. 망하고 없어요. 어떤 엄마들 막 이거 전화번호 첩보에 하더라고.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제가 아이하고 함께 끌려갔어요. 우리 아이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진짜로 그래? 좋은 질 좋은 세계적인 어린이책, 그림책을 비롯해서 어린이책 단권들이 전문적으로 전시되고 판매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 서점을 다니기 시작.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한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횟수로 12년을 무슨 천재지변이 없는 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씩 사서 그 당시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럴 텐데요. 10권에서 15권 사면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읽어주겠죠. 읽어주고 나면 다 읽잖아요. 여러 번 읽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음 주에 또 나가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어린이 서점을 아이 손을 잡고 12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아빠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제가 그 유명한 잠순의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에서 그 사이트가 생길 때부터 제가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 제가 전설적 회원인데 제가 수많은 회원들이 글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아빠 잘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엄마들이 꼭 어린이 서점 많잖아요. 요즘 엄마들 어린이 서점 가면 전부 전집 할머니한테밖에 몰라. 맞죠? 저희가 중요한 거 다 알면서도 동네 언니들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이상한 데 가줘요. 웅진, 도원, 뭐 강의 들어가고 뭐 이러다 막 협박받고 나면 불안해가지고 또 질러야 되죠. 형편안 되면 보험이라도 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요 아이 키우기 너무 쉬워. 도서관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요즘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다 보니까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요 남부 도서관을 제가 주로 다니는데 공공도서관에 어린이 연락실이 없어요. 학교 도서실 어쩐 줄 알아요? 가정통신문이 온다니까. 집에서 책 2권씩만 보내주세요 하면 가정통신문이 와요. 그럼 저는 그 통신문 보자마자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 뭐지? 한번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빠 오니까 버리고 싶은 책을 애 가방에 넣어줘요.
그럼 학교 도시는 그런 거 모아놓은 곳이라. 그러니까 쓰레기통이지, 쓰레기통.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예산도 배정되고 사선생님 있는 학교도 많고 좋은 질 좋은 어린이책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공공도서관도 그렇죠. 여기 같으면 공공도서관 뭐 있지? 학생문화센터 도서관? 성서도서관요?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웬만한 아파트 가면 요즘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아파트 단위로 1000권 이상만 수강하면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약간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시대가 됐죠. 근데 있잖아요. 뭐야? 안 믿을까 싶어 제가 작년에도 이 인증서 보내드리는 거 모르겠네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서점을 다닐 때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어린이날이었어요. 보통 어린이날 되면 놀이공원 놀러 가잖아요. 우리는 어린이 서점에 놀러 갔어요. 하니까 어떤 엄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 되게 힘들었겠다. 꼭 그런 말 해야 되나? 근데 어린이 서점 입장에서는 다 놀이공원 놀러 가는 어린이날에 자기 서점에 책을 사러 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했다니까?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그 당시에는 이제 뭐 D카드 없을 때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우리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한다니까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표정을 확 바꾸더니 저한테 다정한 척을 평소에는 뭐 제가 미워 죽었거든요.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하거든요.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고 여러 사진들이 있지만 어렸을 때 어린 선생님 다녔던 추억의 사진 혹시 안 믿는 분도 계실까요? 그 이탈리아가 나온 유명한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있어요. 엄마도 그 사람이 교육학자인지 모르고 교구 이름인 줄 알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이 마리아 몬테소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마리아 몬테소리 이야기하기 전에 서울에 가면 교보문고 1층에 그 마당에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 있잖아요. 이 교보문고를 창립한 신용호 회장님이 요 동상 있죠. 이 교보문고 창립자예요. 동상. 저 돌비석 유명한 돌비석 생각났죠.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거꾸로 책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라서 마리아 몬테소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한 아기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균형감 있는 발달의 첫 번째는 건강이죠. 건강 신체 영역. 두 번째는 이제 학습과 관련된 영역, 인지 영역 이렇게 불려요. 세 번째가 이제 정서적 안정이죠. 그러니까 신체, 인지, 정신 이 세 부분이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대요. 신체 영역은 오늘 강의 주제가 아니라서 생략합니다. 보통 요즘 엄마들 보면 우리 때보다 훨씬 똑똑해서 알아서 이제 아토피 뭐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뭐 그죠? 유전자 조작식 있는 거 피하고 유기농 먹거리 찾고 또 국이나 찌개 끓이면서 뭐 MSG 안 쓰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학습과 관련된 영역인데 인지 영역이라고 불러요. 이 인지 영역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라고 부르죠. 또 창의력, 집중력, 독해력, 어휘력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 읽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엄마들은 뭐 또 뭐 이상하게 뭐 창의란 말 들어간 또 무슨 학습지 하고 있잖아요. 사고력이란 말 들어간 또 학습지 하고 이렇게. 이게 전부 마케팅 수법이죠. 수학 학습지도 이런 쪼개가지고 연산 학습지, 사고력 학습지, 무슨 학습지 이렇게 다 분야별로 나누고요. 심지어는 뭐 몇 년 전에 스토리텔링 학습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학습지 한다고 그게 막 잘할 것 같아? 정말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요. 유전자가 좋아야 되고 내가 너무 잘해.
대단히만 했어요. 근데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선천적인 부분은, 생물학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유전자 좋아도 방치하면 엉망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잘 자라도록 도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 같은 거 있잖아요. 지능도 컨디션에 따라서 20점, 30점 차이가 나요. IQ 검사할 때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면 아이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가장 손쉽고도 정확한 방법이 뭔가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좋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인지 영역의 여러 요소들이 자라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해도 엄마들이 동네 언니들 따라다니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미안해요. 동네 언니들한테 좀 미안한데, 동네 언니들 믿으면 안 돼. 동네 언니들 지도 잘 몰라. 제일 큰 언니 학부모 회장님, 개바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불안에 떨고 쫓기고 사춘기에서 반항하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이랬는데, 아이가 이제 딱 사춘기를 벗어나서 엄마하고 소통이 되니까 자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울먹울먹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엄마도 저런데 6학년, 5학년 엄마들, 언니들, 동네 언니들 따라다니면서 커피 마시면서 뭐, 미안해요. 이 동네 커뮤니티를 내가 해치는 바로 해서 미안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 언니들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불안감이 쫓기면서, 그래서 저학년 동생들한테 코치를 어떻게 해요? 야, 사춘기 되니까 말 안 듣더라. 말 잘 들을 때 빡시게 돌려라. 그죠? 1, 2학년 때, 2학년 때 무구단 외우다 잘 못 외우잖아요. 속상해서 언니들한테 하소연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가는 못하니까 더 많이 시켜라. 못하면 기다려줘야 되거든? 학습 능력이 아직 부족할, 덜 자라서 그렇단 말이거든요. 우리 연구소는 2학년 공과들 보면요. 1월생이 있어. 12월생이 있고. 한 반에서 제가 같이 어린이들 위한 인문학 수업 이렇게 그림체 가지고 수업을 해보면 1학년에는 벌써 아주 의젓해요. 근데 12월생 어떤 줄 알아요? 기가 막힌다니까. 근데 이제 한 그룹인 거야, 한 그룹. 엄마들도 친하고. 그러면 서로 의식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12월생 뭐 더 빡시게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지. 가능성을 발휘할 기회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자기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오늘 통합이에요, 저학년이에요. 통합이에요. 특히 어릴수록 더 중요하죠. 이제 크면 말 안 들어. 그러면 책을 좋아하게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또는 초등 저학년 때 도서관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서 열심히 읽어주는 작업보다 더 좋은 자녀를 위해요. 이게 돈도 안 들어. 근데 이상하게 돈 안 드니까 또 엄마들 무시한다. 엄마들 생각 중에 희한한 게 있어요. 비싼 데가 좋은 데가 왜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다니까. 학원도요, 비싸고 되게 오래 타고 뭐 이런 데가 좋은 줄 알아. 그리고 대기 탄다 하면 막 소문나고 줄 서고 있잖아요. 도서관은 대기를 안 타거든. 그러니까 뭐 대충 지나가면 무시하고요. 이 짧은 시간에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생략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이를 이 더러운 성질의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팩했어요. 잡기도 하고 뭐. 그때마다 제가 아이한테 가서 물 끓고 빌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한 집보다 한 100배 정도 해보면 아이를 직접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다 혹시 내가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죠. 이 병명이 뭔지 알아요? 충동조절 장애. 사이코죠, 사이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기서 다 고상하게 화장하고 와가 예쁘게 앉아있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아이한테 하는 거 보면요 뚜껑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날아가면 또 닫히지도 않아. 그럼 끝까지 가야 되죠? 저는 이런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특히 아이가 어릴 때. 공부가 내 인생의 그 아쉬움을 해소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패를 했죠.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기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한다. 제가 실패만 말하면 여러분들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도움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실패를 다 생략하고 이제 어쩌면 좀 도움이 되는 말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척으로 듣지 마세요. 자, 아이를 키울 때 왜 책임기가 중요한가 하면 책이 아까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계속 미쳐요. 그래서 아까 인지 영역의 여러 요소들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생각하는 힘, 가장 중요한 것. 이건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엄마는 지혜롭게 체험학습 많이 다니고, 심지어는 캠핑도 하고 하죠. 옛날에 저는 아이 그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하려고, 또는 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시키고 싶은 그런 직업을 가지게 하려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 경기도 남양주에 가면요 국립영화 제작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영화 찍는데 이렇게 필요했던 세트들 그대로 재현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동경비구역 JSA 이런 거 세트장이 거기 있어요. 국립영화 제작소 그까지 차 몰고 5시간을 달려가가지고 옛날에 법정영화를 찍었던 그 판사들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 세트가 있다니까. 우리 초딩 우리 애들 데려가 거기 앉혀놓고 막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그런 거 하려고 어디 가면 돼요? 코엑스 가면 돼요. 엑스포인가? 엑스포 가면 그거 뭐 있더라? 네, 리틀 소시온 가면 5만 직업 다 체험하죠. 정말 쉬워요. 저는 그냥 찌라면서 키웠는데 요즘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좋은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한다고. 아주 쉬워요. 이걸 보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난 유명한 수필가 이현영 선생이 벌써 20년 전에 낸 책이 하나 있어. 천년을 만드는 음악 하면서. 아이를 길게 보고 키우라는 거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 요즘 젊은 엄마들 콩나물 시루를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콩나물 시루도 안 된다. 콩나물 시루를 보면 참 희한한 게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혀 있고요. 물이 잘 빠지도록 또 나무 받침대로 이렇게 받쳐놨어요. 밑에 물바지도 있고. 위에서 물을 부어요. 그럼 구멍이 뻥뻥 뚫혀 있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자라요. 이씨 이상하다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집을 계속 읽어줘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진도가 뭐 척척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근데 이상하게 뭐가 자란다니까. 뭐가 자라겠어요? 아까 말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야. 인지능력. 엄마들이 여기 대해서 확신이 없더라고. 학습지를 하면 당장 표시가 나죠. 진도가 나가. 쌓이죠. 매주 학습지 오는 거 받아가지고 계속 쌓아놔봐요. 그러면 이게 쌓인다? 그럼 뭐 잘 될 줄 알고 막. 근데 그놈의 학습지 밀리는 것 때문에 집집마다 곡성이 나잖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습지는요.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해. 학습지는 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거든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용도지 없는 실력을 잊게 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 좀 해봤으면 아는데. 안 해봤죠? 좋은 책을 꾸준히 읽으면요. 콩나물 자라듯이 애가 뭐가 자란다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유치원 보냈더니 생판 안 사용하던 어휘를 하나 배워와가지고 집에서 사용하잖아. 그럼 물어보죠. 니 그 어휘 왜 아는 거? 무슨 런덕 하면서. 애들 다 뭐라 하지 않아요? 원래 알았대. 원래 한 게 아니고 어디서 들은 거죠. 책을 읽으면서 습득했거나. 자, 이게 이제 콩나물 자라듯이 하는 거죠. 저는 저 꾸준히 읽어주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런 게 보여요. 일단 한글도 그냥 쉽게 깨치고요. 신기하다니까. 근데 엄마들, 요즘 엄마들 불안해가지고 전부 뭐 신기한 한글나라 하거나 뭐 아니면 어떤 집에 가니까 막 천장에도 글자 붙여놨더라. 통문자 교육 한다 하면서. 온데 뭐 문 앞에 형광등에 뭐 하여튼 이름 붙일만 한데 다 막 카드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러지.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책을 열심히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 한글 제대로 깨우친다니까. 저 빙하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다 말고 이러니까 그렇지. 자.
딱 하나의 예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어요. 그때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올해처럼. 교육감님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 교육감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교육 정책이 있어요. 지금 교육감님, 이 직전 교육감님, 우동규 교육감님은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서 행복교육 이렇게 말했는데, 대구 행복교육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아이 어릴 때 교육감님은 창의력 신장 이걸 가장 중요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모았어. 대구 교대를 보내래. 우리 애는 조그만 초등학교 학급 3개밖에 없는 초등학교 다녀가지고 운 좋게 학교 대표가 됐어요. 그때 초등학교 대구에 190개 있었는데 그 6학년 대표들 다 모였어요. 거기는 내노라 하는 그 당시 우리의 같은 또래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다 학교 대표로 나왔어요. 그때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은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수학과학 영재교육원에서 교수님들하고 주말마다 모여서 뭐 실습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각 학교 대표를 다 왔잖아요. 우리 애는 완전 듣보잡 초등학교, 뭐 수성고도 아니고 뭐 남구에 있는 저 합산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갔어요. 그 대회를 했어. 창의력 경진대 하면서 8문제를 대구 교대 교수님들이 출제를 했어.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 사회 2문제, 국어 2문제 이렇게 8문제를 출제했어. 우리가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우리 애가 자꾸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락날락 하면서. 근데 내가 걱정돼 죽겠더라고. 기죽을까봐, 실망할까봐. 왜냐면 사교육 없이 그냥 키우니까. 그래서 제가 막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위로를 했죠. 야, 아빠가 니하고 어린이집 좀 다니고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당장 네가 초등학교 때 무슨 상 받고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멀리 보고 너를 키운다 하면서. 그러면 수능 칠 때 전국 수석하면 되니까 지금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하면서. 당장 성과를 내려면 기말 칠 때도 왜 문방구 쫓아가가지고 넘기는 문제집 사가지고 막 두산 동안이 디딤돌 이런 거 사가지고 새가 빠지게 잡아야 되죠, 저녁마다. 그러면 이제 한두 문제 더 맞는다니까. 실수 좀 줄이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아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식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아이는요, 제 말을 콧방귀 끼듯 하고 계속 들락날락거려요. 발표가 났잖아요, 실제로. 몇 등인 줄 알아요? 근데 작년에 말했나? 네, 말했어요. 말했죠? 재밌네. 기억이 안 나요? 1등이요. 1등. 만약 그때 내 1등 했으면요, 진짜 거짓말하고 1등 했으면 나 대구 안 살아. 뭐 교육청 다니면서 익하지 않고요. 서울에 올라가서 세바시 이런 데서. 세바시 알아요? 세상을 바꾼 15분 이런 데 나가지 내가 뭐. 근데 그때 1등 한 게 아니라 5등을 했어. 그때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 3, 4등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에게 동메달을 주는데 우리가 5등에서 동메달 받았잖아요. 그때 너무 자랑스러운데 제가 까맣게 입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취직을 했어. 그래서 해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 방을 쓰려고 애 방 정리하다가 다시 발견했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안 보여줬어요. 내가. 가만 생각을 그렇네. 모르겠네. 작년에 다시 찾아가지고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그 PPT 넣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국어 문제 어떤 게 나온 줄 알아요? 2문제 딱 나왔어. 한 문제가 이런 거예요. 어떤 애기 엄마 둘이서 젊은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서로 자기 애기라고 막 우기고 있어. 친엄마를 찾아줘야 돼. 솔로몬이 해도 못 찾겠어. 요즘 말하면 친자 확인 소송이죠. DNA 검사하면 좋을 텐데 그 당시에 뭐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다 안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럼 애를 두 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엄마는 쫙 놀라면서 제가 양보할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옆에 내보고는 반토막 냅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딱 친엄마를 찾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긴 지문을 주고 문제 딱 하나 딱 있어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밑에 줄이 열 몇 줄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논리적으로 좋은 방법을 많이 쓰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라. 창의력 경진대회 하는 거야.
우리 책은 많이 읽었잖아. 이게. 생각하는 힘이 많이 발달했겠죠. 지말로 열몇 개 썼다 하더라고. 또 한 지문이 뭐 있는지 알아요?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 은행나무는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서 지금도 여러 대륙으로 이렇게 번져서 번성하고 있다. 근데 은행나무보다 훨씬 늦게 출현한 종들, 많은 식물들 가운데 지금은 멸종하고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은행나무가 인류에게 주는 유익은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긴 지문을 주고요.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전부 네 생각을 묻는 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이들 커서 나중에 대학이나 우리 사회에 진출할 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이놈의 생각이라니까. 제가 요즘 아이들, 우리 연구소에 이제 아이들 10명 정도를 제가 이제 살아있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수학 공부 시켜요. 우리 아이 키운 방식으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라. 수학 교과서 보셨나 모르겠네. 보면요, 이야기해 보시오. 하니까. 그럼 전부 넘어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이거 아이들하고 잘 못해요. 여러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이야기해 보시오. 말해 보시오.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제가 5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하는데 5학년에 보면요, 소수의 나눗셈이 나와. 예. 소수의 나눗셈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하거든? 이제 교과서에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한 후에, 그죠? 소수의 나눗셈이니까 자연수 분의, 10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한다? 몫에도 10분의 1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못 한다니까. 풀기는 하는데 말은 못 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툴죠.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생각이 발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죠. 신기하게도, 어린이집 책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게 보였기 때문에 저도 뭐 특별한 사교육 안 시켰겠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 어릴 때, 애 아깝다, 수성구리 이상하나 이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수성구로 가서 뭐 좋은 점이라고는 학원도 안 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성구 안 갔잖아요. 우리는 영남고등학교 갔어요. 이 달서구 일대에서 그래도 남자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다 영남 아니면 대건이거든. 성서에서 대건 보내고 저 상인동 쪽에서는 영남 보내고 이랬는데 대건이 자사고 되는 바람에 이제 좀 골치 아파졌죠. 이 동네 가는 엄마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원서 꾸준히 읽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자라요. 이게 진짜 실력이야. 그래서 이건 일본의 어떤 학자는 이걸 보고 숨은 실력이에요. 기말고사를 쳐가지고 몇 점 받는 거 있죠. 단어평가를 쳐서 몇 점 받잖아요. 이거는 숨은 실력이 아니라 드러나 보이는 실력이고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그죠? 학교 시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숨은 실력도 잘하고 이러면 제일 좋죠. 최악은 뭔지 알아요? 학교 성적도 안 나오는 것이 숨은 실력도 잘하지 않고 있는 이게 최악이죠. 네 가지 경우를 예를 들면 최선은 숨은 실력도 잘하고 학교 평가도 잘 나오고 최악은 둘 다 영캡하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뭐겠어요? 학교 성적은 좀 나오는데 숨은 실력이 잘하지 않는 것. 이게 차악이에요. 최악을 피했지만 그 다음 안타까운 거죠. 최선은 못 되더라도 차선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당장 학교 성적은 좀 부족하더라도 숨은 실력이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차고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있죠. 지금 학교 성적은 반짝거리는데 숨은 실력은 길러지지 않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밀리게 되어 있어요. 승부를 내기 시작해요. 오. 정재원. 자, 두 번째 그룹에서 여기 앞쪽에 있는 선수를 조금씩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백도가 가장 빠르게 속도하면서 또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고요. 대만의 프로트 포인트 정재원도 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신동승부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내려갑니다. 마지막 내려가기. 그렇죠. 자리포지를 잘 잡고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포인트보다 마지막에 1, 2, 3가 중요합니다. 네, 자, 이승 나옵니다. 이승 나와요. 이승. 자, 의용 정재원, 이승은 정재원. 자, 다시 중요한 거. 잡아냅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재원. 자,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앞날 잘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바퀴 남았어요. 지금 정재원이 두 번째, 이승훈이 다섯 번째입니다. 정재원도 잘 쫓아가고, 네, 좋아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펙트라머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정재원. 지금 정재원이 힘을 붙이는 모습이에요. 자, 정재원은 일단 이승훈을 여기까지 떨어주고 역할을 나갑니다. 이승훈 이제는 막상 이승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1월달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끈 종목이잖아요. 다들 보셨죠?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받았는데, 저 원래 처음으로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가운데 매스스타라는 종목, 저는 기록을 재는 게 아니라 순위를 재는 거죠. 순위를 가지고 경기하는데, 보셨으면 알겠지만요. 이승우는 처음에 이제 중간쯤에서 그냥 꾸준히 달렸어요. 그때 동영상 앞부분에 보면요, 그 빨간 추리닝 입은 애들이 둘이나 반 바퀴 먼저 달리고 있어. 걔들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나중에 다 따라잡혔죠. 뭐 하나 모르겠네. 왜 반 바퀴 빨리 달렸어? 불안하니까. 16바퀴인가 돌아야 되는데 미리부터 막 반 바퀴 앞서 달리는 거라. 근데 나중에 어떻게 기본적인 체력, 지구력 이런 게 안 되니까 다 따라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동네마다 반 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꼭 있다니까. 아이들 특히 여기 있을지도 몰라. 자녀에게 관심 있는 엄마들이 이거 좀 학교도 잘 나오고 하잖아요. 옆집에 편내 비해서 반 바퀴 먼저 달리면서 학습 지식도 좀 더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한데. 아니, 정말 뛰어난 애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말 들어봤죠? 낭중지추라고. 주머니 송곳은 언제든지 뚫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엄마 지가 막 어떻게 막 애를 써가지고 막 국어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걸 막 해가 막 특히 2학년 10월생, 11월생 이런 애들 국어다니는 게 정말 어려워요. 1, 2월생, 3월생까지 잘 배워. 근데 뭐, 그지? 안타깝게도 동네마다 반 바퀴 먼저 달리는 옆에 애들이 있어. 그리고 기말고사 치고 나면 전화 돌려가지고 누구의 몇 개 틀렸노? 계산. 우리의 올백인데 하고. 내가 하도 올백하길래 도대체 몇 과목을 치는데 올백이야. 2학년 때 2과목씩. 그 신선한 올백이라는 말을 우리 2과목 치고 그 기쁜 마음은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올백 만나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특히 저학년 때는요, 애들이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 틀리는 주 이유가 문제를 이해를 못 해. 예를 들면 뭐 슬기로운 생활인가 예를 들면 그런 문제 나와요. 횡단보도에서 노란불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술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애들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엄마 손에 질질 끌려서 뛰어 건너간다. 정답은 뭐예요? 다음 신호가 바뀌어서 녹색불이 들어오길 기다린다거든? 애들이 이게 뭐 출제자 의도를 몰라. 이게 정상적인 2학년이라. 근데 막 돌려가지고 막 넘기는 문제지 풀리고 막 이래가 기말고사 치러 가면 어떡해요? 다 요구하는 대로 쓰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거는요, 아까 반바퀴 먼저 달리던 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처럼 다 따라잡혀. 그러니까 어린 시절 뭘 해야 돼요? 기초 체력, 지구력 이런 거죠. 이건 스포츠를 운동으로 말하면 이제 기초 체력, 지구력 이런 것이고요. 이제 학습으로 말하면 인지 능력. 이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멀리 보고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리는 코스가 어느 정도의 길인지 이걸 봐야 되죠. 근데 엄마가 대부분의 엄마들이 참 문제풀이 하고 있다. 답답해요. 이거 시간만 많으면 내가 진짜 설득력 있게 말하겠구만. 아니 수능 치러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 수능 세대죠. 40m로 다 수능 세대인데 수능을 치러 딱 가보면 첫 교시 국어 시간이잖아요.
19살 아이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험을 쳐요. 첫 교시가 국어라. 그죠? 어떤 여학생들은 막 활자가 안 보이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우왕청룡 먹는 애도 있고 막 이렇죠. 안타깝게도 감독 들어가 보면요. 한 교시에 30명이 시험을 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다 푸는 애가 없어요. 한 교시에 한두 명밖에 없어. 많아봐야. 원래는 시간이 좀 남아서 문제를 다 풀면요. 가져간 20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줘야 돼. 저녁에 가채점 해야 되니까. 그리고 OMR 카드에 옮겨줘. 이러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여유가 없어.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잘할 때 엄마들이 다 알았다니까. 제일기가 중요하다. 다 알았어. 근데 그렇게 키우질 않아. 그러니까 다 시간 부족이죠.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독해력이라고 하면 독해력이 안 돼. 시합바지 읽고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 지문, 긴 지문 하나 있고 문제 3개 달려있다니까. 거기 보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요. 밑줄침 기억부터 미음 과문제. 용법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하면 다시 또 지문으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 태산 같은 지문이요. 다 풀고 세 문제 풀고 가서 넘기잖아. 다음 페이지에 또 태산 같은 지문이 또 있다니까. 이 짓을 80분씩 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여러분들보다 10년 선배 언니들도 다 알았다니까. 체력계가 중요하다. 그래 안 살아. 이상해요. 애 잘 안 키우고 싶은가 봐. 거꾸로 가고 거꾸로. 어릴 때부터 문제 풀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부 무슨 학습지를 선택할까 해가지고 고민이 막 죽겠죠. 왜 유치원 보낼 때 그랬잖아요. 유치원 보낼 때 어느 유치원 보내는 게 좋지 하면서 몬테소리 보내는 게 좋나 아니면 통합 유치원 보내는 게 좋나 하면서 막 나중에 한 4학년쯤 되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죠. 그 유치원이나 그거라니까. 저도 우리 유치원 보낼 때요. 4군데를 내가 직접 갔어요. 몬테소리 전문 대구 해바라기 유치원 제가 직접 갔고요. 통합 유치원을 대표하는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부설 계명유치원도 갔고요. 4군데를 제가 직접 다 가서 인터뷰하고요. 1년간 커리큘럼 보여달라 하고. 그리고 교무실 바깥도 입히고 그랬어요. 보통 엄마도 오면 원비가 엄마 있는 거 계획하는데 저는 가는 데마다 연간 커리큘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 어떤 유치원 연간 커리큘럼 없어. 교무실에서 막 참는 신용하고 막 이렇게. 저도 별났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나 뭐. 유치원이 그 유치원이죠. 학습도 똑같아요. 뭐 눈높이나 싱크빅이나 뭐 구몬이나 뭐 다 똑같지. 근데 언니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거 다 문제풀이야. 어릴 때 문제풀이 할 일이 아니고 기초 체력을 길러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요. 2줄 이상 넘어가면 애들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 중요한 단어들이 문제 안에 다 녹아있는데 힌트죠. 단서가 다 녹아있는데 그 단어 한 단어가 주는 의미를 대충 읽어요. 2줄만 돼도. 그래가지고 틀린다니까. 계산을 못해도 틀린 건 거의 없어요. 계산은 성수 기준은 성수 기준일수록 다 잘하고 있어요. 애기 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난 다음에 전표 계산 다 하죠? 점원이 혹시 더 찍었나 싶어가지고 막 우리 와이프 보면요 항상 생협에서 물건 배달해 오면 전표 쭉 따라오잖아. 그거 다 일일이 더 하고 있다니까. 더 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들도 그렇죠? 계산 다 잘하죠? 근데 학교 다닐 때 잘했어요? 그런 건요 내가 연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좀 있으면 수학 이야기 할 때가 아니지. 자, 그러니까 고3 수능 칠 때 보면 안타깝게도 읽기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하고 이래요. 근데 그죠? 수학처럼 오픈하고 잘 수도 없다. 첫 교시니까. 수능 전 시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도 우리말이잖아. 지도 양심이 있지. 우리말을 벌써 오픈하고 잘못 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긴 하는데 보통 막 문제가 많이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막 찍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애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고3이 그렇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자기 공부 시간의 5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30%는 영어 공부, 나머지 20%를 사탐, 과탐 해야 돼요. 책 따르려고 시간 없어요. 이미 그때 늦었어. 왜?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학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언제 해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어쨌든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학교 때 말 들어요? 아까 저 언니 우는 거 봤죠? 딸내미들 말 하잖아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응답부터 바쁜다니까.
엄마 면전에서 문 쾅 닫고 들어가봐요. 다리 풀린다니까. 드라마 같은 데 나오죠. 다리 풀리면서 스르르 무너진다니까. 그 소리 들으면. 남자애들 어떤지 알아요? 한 대 때려 가면 낫지도 않아, 이제. 저도 실제 경험인데, 열받아가지고 애 때리려고 확, 온 힘을 다해서 스윙을 했어요. 가다가 뭐 턱 걸려. 보니까 애 손이 제 팔목을 딱 잡고 있어요.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내가 나머지 손은 또 풀 스윙을 했잖아. 이번에 오른팔이 제 손목을 딱 잡아.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은 안 놓나 이 새끼야 하면서 막 팔 빼려고 생각하니까 애가 있잖아. 미국 경찰이 범인 지나갈 때 뒤로 애가 딱 붙어요. 그 하면서 우리 애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중학교 때는 힘이 세지고 저보다 키도 커지고 이래가지고 안 맞는다니까. 그 중학교 때 책을 읽히는 게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부모도 가면 똑똑한 엄마들은 애하고 딜을 한다니까. 야, 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엄마가 요금 결제 안 해준대 하면서. 휴대폰 요금. 데이트 없으면 애들 요즘 데이트 교라고 하죠. 애들 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데이트 다 쓰고 나면 큰일 나거든. 휴대폰 요금 안 내주고 이러면 큰일 나요. 카톡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휴대폰 요금 내줄 테니까 엄마가 시킨 대로 해 하면서 이제 어디 문제 국어논술 전문학원. 저 부모도 가면 뒷골목에 그 전문적인 단과학원이라고 단과학원. 그런데 가면 비싼 돈 주고 한 달에 한 권씩 책 정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 근데 그거 가가지고 뭐 책 읽겠어요? 안 되죠. 그거 가서 뭐 배우는 줄 알아요? 멍 때리는 기술 배워요. 엄마도 전기세 낸다는 소리 다 들었죠. 대치동 유명한 분들이 가잖아요. 95%는 전기세 내려오고 햇살 있고 유전자 좋은 5%는 조금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대치동의 정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늦었죠. 국어논술 전문학원 번호를 해봐야 안 돼. 근데 엄마도 또 어때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보내야 되지. 돈은 있지 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자, 필름을 들어서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내려갔어요. 5학년 때 되면 아직 엄마들이 막 말 쓸 때는 몰라. 미친년 널뛰듯이 막 하니까 애들 겁이 나가지고 아직은 좀 통해. 그래가지고 책 읽는 신용은 한다니까요. 5학년들은. 근데 들고 있는 책 보면 다 Y 보고 있잖아. 만화책. 속천불나죠. 만화책이 왜 안 좋은 줄 알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만화책도 괜찮아. Y 같은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책 읽기의 원래 목표가 뭐라고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거야. 근데 만화책은 말풍선, 익살선 그림, 비속어 이런 걸 통해서 생각 안 해도 내용이 전달되도록 아주 친절한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낄낄낄 하다 보면 내용 파악이 된다니까. 생각하는 힘은 안 자라요. 무슨 말인지 아는 건 모르겠네. 근데 글줄책은요, 불친절해. 저자의 의도 파악해야 되죠. 행간의 숨은 뜻 알아야 되죠. 배경, 분위기 이런 거 파악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몰입해 들어가는데 시간도 필요해요.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게임 같은 거 해봐요. 바로 워밍업이 찌라이고 바로 재밌잖아. 시작하자마자. 근데 책 읽기는 안 그렇다니까. 내용에 빠져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불친절하죠. 이 불친절한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야. 어떤 것은 내 경험과 부딪혀. 여러분들도 왜 책 읽다 보면요. 내 어릴 적 생각이 나죠. 그럼 책 덮고 회상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라. 근데 학습 만화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을 안 주고요. 길길거리고 뭐 누구지 그 짱구 지 엉덩이 때려가면서 훌락훌락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길거리다 보면 책 다 읽는다니까. 근데 생각하는 힘은 별로 안 자라죠. 그래서 학습 만화를 가능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책 시장은 25% 이상의 만화예요. 그래서 만화책 안 읽힐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 Y만 들고 있는 거 보면 또 속천불나죠? 그래가지고 또 동네 언니들이 코치하잖아. 야 저기 가면 뭐지? 웅진 부클이라고 있대. 주니어 플라톤도 있다니까? 하고 한우리 독서논술도 있대.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어. 이거 다 학습지죠, 학습지. 책 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한다? 동네마다 가면 뭐 또 책나무 이런 거 있다? 꼭 책나무만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 뭐 다른 브랜드 유명한 거 없나? 가면 다 학습지 한다니까? 프린트 된 데다 뭐 쓰고 뭐 익하고 이거 책 읽기가 아니에요. 그건 학습지지, 학습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까 말했죠. 콩나물 물 주듯이.
좋은 책을, 재밌는 책을 읽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뭐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자라는데, 엄마들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멋있게 인쇄돼 있고, 막 브랜드 있는 데 가면요, 막 뭐 이상한 그래프도 막 보여준다? 애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하면. 그렇게 하면 엄마들, 와, 그런가 싶어가지고. 저학년 내려면 다 뭐 해요? 뭐라도 학습지 해야 되죠? 국어학습지. 나, 아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어학습지 하는 것이 짱구 같은 짓이 없다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이렇게 아빠 아이디, 엄마 아이디, 아이들 둘 아이디 만들면 일주일에 수십 권의 책을 도서관에 빌릴 수 있어요. 도서관을 두 군데 가면 어때요? 더 2배로 빌릴 수 있죠. 이걸 놔두고 국어 학습지를 하고 있어. 문제풀이는 물론 스킬을 배우긴 해요. 정답 보는 능력은 향상돼요. 이건 근데 언제 배워야 되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 풀어. 안 해봤어요? 고등학교 생활? 우리 영광고등학교 다녔는데 1학년 처음 들어가니까요 1년에 12번 시험 친다. 중간기말 4번이죠. 1학기 2학기. 거기다가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해서 3, 6, 9, 11월에 4번의 모의고사를 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사립다니까 사설을 모의고사 해가지고 종로, 중앙, 대성 뭐 이런 데서 만든 사설 모의고사 또 한 달에 한 번씩 쳐요. 그래가지고 1년에 12번 시험을 쳐요.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면요 맨날 이걸 오답 노트를 해야 돼. 우리 애는 다행히 수능 모의고사도 몇 개 안 틀려. 오답을 하루 저녁만 하면 돼. 근데 반타작 하는 애들 어떻게 해요? 한 달 내에 오답 노트 만들고 또 시험 치면 또 오답 노트 만들고 이걸 1년 내에 한다니까. 그리고 모든 수업은 다 문제 해설이에요. 해봤나 모르겠네. 아니 메가스터디 이런 데 가서 인강을 들어보라니까 다 문제 해설이잖아요. 그때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라. 자, 이 스케이팅으로 말하면요, 코너웍 이런 거 있잖아. 그건 나중에, 기초체력을 기르고 난 후에, 기초체력 지구력 뭐 이런 걸 기르고 난 후에, 이제, 코너를 도는 스킬이라든지 팔을 젓는 연습, 이런 거 나중에 하는 거야, 나중에. 근데 아직 다리도 빼빼한 것이,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도 없는 것이 팔 젓는 법 배우고 있어요. 이거 되겠어요? 말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말이 설득력 있어요? 설득력 없으면 다른 예를 들고. 아니, 힘이 길러진 다음에 기술을 배우는 거라니까? 그게 안 된 채 우리 초등학교 많은 엄마들이 안타깝게도 마음은 저하고 똑같아. 내가 겪었던 아쉬움은 이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부 엄마들 피아노 보내더라고. 자기들 어릴 때 피아노 배웠다면 막 우아하게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중년을 보냈을 텐데 이거 못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다 피아노가 무슨 국민 공통 교육과목처럼 피아노 태권도 다 보내죠. 그거 보내고 시간 벌어서 놀러 다닌다고. 이건 전형적인 아마추어리즘인 거라. 적어도 이 학부모 여기 오고 하는 엄마들은 좀 프로페셔널 해야 되죠. 길게 봐야 되니까 길게. 진짜 답답 죽겠네. 국어학습지 당장 끊어요. 도서관에 다니라니까? 제 강의를 미리 오늘 딱 6글자 요약하면 닥치고 도서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들 탓할 게 아닌 것이 여러분들이 애기들 어릴 때 보면 아까 말했죠. 동네 언니들한테 꼬식해가지고 다 어디 교육받으러 가보거든? 그런데 가면 이렇게 겁을 줘요. 협박. 0시부터 20까지 자기관찰. 20부터 40까지 세계문화. 이런 책 안 읽히면 큰일 난데 하면서 막 겁주져요. 그러면 막 순진하니까 저희가 중요하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었는데 안 그래도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랐어? 와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네? 하면서 카드 결제 막 하고 막 부부싸움 하고 겁도 없다니까 진짜. 뭐가 아니 유아들이 읽을 세계 명작이 어딨어요? 없어.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청소년용인데 그걸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줄거리만 낭상하게. 그죠? 뭐 헨젤과 그레텔 캐사코, 뭐 잭과 콩나무 캐사코. 어우, 그리고 그것도 성우가 더빙한다 또 기계로. 그래서 엄마도 설거지하라고 바쁘니까 애기들 막 그거 틀어놓고 있죠 집구석에. 이건 무슨 다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양계장한테 다 키울 때 왜 하는지 알아요? 24시간 음악 틀어놔. 신나는 음악 불 다 켜놓고요. 닭이 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닭이 일생 동안 낳는 알의 개수가 정해질 때. 그러니까 밤낮 모르고 있잖아요. 막 행진곡 울리고 막
불 켜놓고 하니까 정신없이 알을 낳고 폐기된 다음에 통닭집으로 넘어가는 거라. 제가 직접 양기장 가봤어요. 안 가본, 나 안 해본 이야기는 안 해. 우리 애 키우는 것도 마치 엄마도 이렇게 CD 틀어놓고 있잖아요. 지는 할 일 하고 막 동생 돌봐야 된다 개사코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고요. 한 권을 읽히더라도 애 무릎에 앉혀놓고 또는 무릎 베게 하고 엄마 안아주면서 이렇게 한 권을 읽어줘야 된다니까. 집집마다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거 보고 막 엄마가 저건 우리 집에 없는 거네 이렇게 하는. 제가 젊을 때 한 10년 전, 15년 전에 강의를 할 때는요, 이거 빨리 갖다 배워치웠겠어요. 이거 보면 또 본전 생각나거든? 본전 생각나면 그날이 오겠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이거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이걸 다 읽어줄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날이 오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대모할 때 맨날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그날이 오나? 민주주의의 그날 올지 모르지만, 이걸 읽어내는 그날은 안 와. 그래가지고 빨리 팔아치우려고 했거든. 근데 엄마 또 아까워서 못 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아까워서 못 판 게 아니고 이걸 빼내면 인테리어가 무너져. 그것이 인테리어가 좀 있어 보여야 이제 손님들 와도 좀 덜 휑한데. 요즘 내가 팔아서 못하겠어. 엄마들 마음을 이제 이해했어요. 그냥 이걸 인테리어로 두고 도서관에 다녀요. 꼭 이걸 없애고 도서관에 안 다녀도 되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세 번째가 마리아 몬테소리가 신체 영역, 인지 영역, 그 다음에 정서 영역이라고 있어요.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 근데 있잖아요. 저처럼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애한테 공부하다 보면 애가 정서적으로 황폐해지죠. 저도 애한테 무섭게 했거든요.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막 제 뚜껑 날아가면 있잖아요. 저는 뭐 부모 교육 받아보면 뭐 낮은 달법을 쓰래. 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질책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생긴 엄마의 마음, 감정을 전달하라. 그게 낮은 달법, 아이메시지 기법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기법을 쓰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들아, 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오답이 나오니까 아빠가 아주 속이 상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제가 하겠어요? 저는 오답 나면 바로 거기 쥐어받고 발로 차고 막 정신 안 차리나 하고 집중하라고. 자꾸 한 버럭 지르잖아요? 그럼 애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정신줄을 놓아. 눈동자가 팽팽팽 돌아가고요. 아빠를 쳐다보지 못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문제를 다시 읽으라고 한 대 쥐어박았는데 애는 놀래가지고 눈동자에 초점을 잃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네. 이런 일도 많이 했거든요. 공부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손톱 다 물어 뜯고 있잖아. 애들 요즘 손톱 다 물어 뜯어가 손톱가기가 따로 필요 없고 막 이렇잖아. 그 어릴 때 우리 와이프가 그 손톱에다가 또 해서 읽어가지고 요드 딩크 있잖아요. 씁쓸한 거, 머큐로그롬 이런 거 막 바르고 막 못 빨게 손 못 빨게 하고 슬프죠. 근데 정말 당연스럽던 것이 저는 어린 선생님한테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하고 많이 읽었잖아요. 좋은 어린이책을 내가 읽어줄 때 다르다니까. 지킬고 하이드처럼. 제가 수학 공부 시킬 때는 미친놈 같은데 좋은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마음이 생겨. 책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이끌어내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가지고 저는 책 읽어주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림책이 이게 장난 아니라니까. 어른들을 치유하게 돼요. 저는 제 어릴 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아이하고 그림책 읽기 통해서 많이 치유됐어요. 그림책 읽다가 저는 통보를 하면서 운 그림책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의 진심을 조금씩 알아가죠. 공부 시킬 때는 막 길길이 날뛰던 아빠가 시험 볼 때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마음이 아까 우리 박보 회장님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걸 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 진심을 말하게 돼요. 이상하게 북받쳐 올라가죠. 그러면 아이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죠. 아까 진심을 말하니까 우리 다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러죠.
이걸 뭐 설명할 일이 아니라 제가 어떤 그림책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가 쓴 엄마가 화났다라는 그림책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컨디션이 좋았나봐. 기분이 좋아서 애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어. 근데 먹는 꼬라지를 보니까 헛배들이는 거야. 시켜주던 마음 온데간데 없고, 지금 엄마 열받아 가는 거 보여요? 허리에 팔 올라가는 각도 보여요? 애들 다 짜장면 먹다 보면 4학년, 5학년들이 돼. 흘리고, 튀고, 묻히고, 막. 그래서 슬슬 스팀 올라온다? 그래야 꽝을 꽥 지르잖아요. 빨리 옷 벗고 씻어 하면서. 그래가지고 씻으러 들어갔어요. 씻으러 들어가가지고 막 요즘 막 액체 거품 짜다 보면 양조주에서 짜는 거거든. 그 거품 많이 나오고 막. 거품 나온 김에 엄마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청소돌이 하고 있어. 아까 엄마는 고함 지르면서 빨리 씻고 나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얘는 그걸 까맣게 입고 실컷 놀고 있는 거야. 엄마가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목욕탕 문을 또 거기 열어봤잖아요. 또 막 뚜껑 열렸죠? 지금은 머리 쥐 뜯고 있어요. 왜? 그래가지고 또 막 고함을 질렀겠지. 그 애가 이번에는 좀 조신하게 내가 놀아서 엄마한테 혼안 나야지 하면서 나와서 그림 그리기 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스케치북 그랬을 거라 아마 얘도. 근데 너무 그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 스케치북 좁고요. 그래서 하수지 옆에 뭐 넓은 면이 많네? 그래가지고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드디어 이제 폭탄 투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아이들한테 하는 말을 딱 6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명령, 지시, 확인. 확인해보니까 안 됐어? 그건 뭐예요? 질책. 비난? 마지막에는 저주. 이 여섯 마디 안에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다 들어있다니까. 맨정신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근데 막 이렇게 또 엄마가 고함을 지니까 애 생각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엄마는 내가 하는 집마다 따라다니면서 지랄하네.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죠.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이 작가는 아이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애가 크기가 점점 작아졌어. 나중에는 애가 안 보이게 됐어요. 너무 작아졌어. 우리 왜 뚜껑 열리면 애가 죽기나 말기나 막, 애가 상처를 입기나 말기나 막 우리 성질들 다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치고 나면 어때요? 밤에 자책을 하면서 내일은 내가 꼭 일하면 정신과 가봐야지. 큰 결심하죠? 근데 이건 정신과 가도 안 된다 했죠. 정신과 가면요, 그 의사들이 우리 하소연을 들어주긴 해. 근데 듣다가 심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약물 처방하죠. 니는 항우울제, 니는 신경안정제, 니는 수면유도제 이렇게 약물 처방한다니까.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요, 우리 증세가 풀타임 사이클이어야 돼. 주기적으로 이래야 이제 약물 처방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이 충동 조절 장애는 풀타임 사이클가 아니고요. 파트타임 사이클. 딱 2시간 길이야. 2시간 지나면 다 제정신 돌아와. 그래가지고 애 잘 때쯤 되면 제정신 돌아오죠? 그래서 또 자는데 뛰가가지고 울며 불며 막 끌어안고 막 엄마가 미안해 하고 막 그러면서 애들이 조금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엄마 내일 똑할 거 알지만 애들이 용서해 준다니까. 우리 다음날 또 아침에 애 깨울 때 또 고함 지르죠?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크기가 자꾸 작아져. 그리고 없어졌어. 우리하고 똑같죠. 이런 그림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오라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책 말고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엄마들은 어떤 게 좋은 책인지 몰라. 전 집은 대부분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지식의 전달은 그죠? 옛날 학력고사 시대 때나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를 했어요. 요즘은 지식은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알아요? 또 네이버 검색하는 엄마들은 아줌마들이야. 35 이상은 네이버 검색하죠. 35 미만은 뭐 검색하는 줄 알아요? 유튜브 검색해. 글씨 검색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검색하죠. 거기서 지식을 좀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모르는 건 다 제공되고 있어요. 이 빅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거 뭐 혼자 옛날에 백과사전 집집마다 다 있었어야 됐어요. 브리테니커 세계대 백과 기사고 아이들 키우는 집은 웅진 21세기 학생과학 대백과 하면서 뻘건 거 20원짜리. 요즘 필요 없어요. 시대가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에 목숨을 걸고 옛날에 언니들이 전집 사재고 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재밌는 책.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도 참 재밌었다. 아니면 마음이 짠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애들 버전으로 마음이 짠했다. 어른들 표현을 하면 감동적이었다. 이런 책. 읽고 나면 그거밖에 안 남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남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이를 자라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면요. 애들이 바로 좋아해. 이거 우리 엄마가 똑같네. 하면서. 아, 진짜예요.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가지고 우회되는 거 싶고 보자는 것까지. 이 엄마 이제 정신이 돌았어. 애가 안 보이고 2시간 지났어. 그래가지고 애 안 보이니까 막 온 동네방네 찾아다니고 울면서 지금 제가 그림을 다 생략했어요. 온 데방네 찾아다니고 막 울면서 찾아다니는데 애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애가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네. 그 엄마가 막 잠기를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찾아다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나오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막 끌어안고 막 우리가 하던 그거 있죠. 자기 직전에 하는 거. 자, 이 책을 아이하고 다 읽어봐요. 아까 제일 처음에는요, 이 주인공 꼬마가 나오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고 전문적으로 동일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연속극 볼 때 동일시 되죠. 요즘 연속극 제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태양의 후예 할 때 보면 엄마들이 다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카톡 받았다니까. 긴 카톡.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서 카톡 했어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그때 태양의 후예가 수목 드라마 했거든. 본방이 수요일 목요일 10시에 하는데 엄마들은 9시부터 예민해져 있대. 본방 사고. 그러니까 모든 아빠들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저녁을 해결하고 9시 전에 들어가서 앞방에서 나오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행동이 더 중요했어요. 본방이 11시에 끝났대. 본방 끝났다고 거실로 튀어나오면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엄마들이 아직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가지고 그 송중기의 잔영을 즐기고 있는데 산적같이 무슨 거치가 뛰나가지고 뭐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뭐 이렇게 사면 어때요? 사형시키고 싶죠. 그게 엄마들 연습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과정을 지금 동일시 첫째, 주인공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 두 번째는 주인공이 갈등을 겪을 때 나도 갈등을 겪어요. 주인공이 슬플 때 나도 속상해하고 막 그때 송중기하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뭐 파병 나가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도 막 안타깝잖아요. 이런 과정, 그러다 다시 만나고 뭐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렇게 사면 꼭 지가 뽀뽀하는 것 같이 찌릿찌릿하고 막 이게 자기 정화라. 그 주인공이 울 때 나도 울고 웃을 때 함께 웃고 내면이 깨끗해지는 느낌, 이게 자기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책을 다 읽고 나면요, 덮고 나면 뭐가 하나 딱 남는다니까. 깨달음이죠. 통찰. 이걸 인사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림책을 딱 읽고 나면요, 아까 엄마가 화났다는 그림책을 읽었다고 쳐요. 그거 다 읽고 나면 무슨 생각이 딱 남아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낮에는 비록 길길이 날뛰고 화를 냈지만 엄마의 진심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못하잖아요.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 말 못하죠, 우리가. 제정신으로 못해. 제정신으로 아까 6마디 한다 했어요.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저주. 근데 언제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쳤을 때. 뚜껑 날아가고 막 2시간 후에. 그때, 그러니까 애 혼내는 것도 괜찮다니까. 저도요, 애한테 진심으로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할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막 애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애 자존감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 애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있잖아요. 사실은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아빠가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렇게. 이거 빈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을 진짜 이겨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영남고등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교복 입고 현관을 나서는 것만 봐도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 그때 디카가 있어가지고 막 그 사진 좀 찍으려고 했잖아. 교복 입은 애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이 새끼가 또 뭐 초상권 침해다 해서 뭐 얼굴 빨고 한 번도 못 찍었잖아요.
제 진심은 그랬다니까. 교복 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것만 봐도 너무 자랑스러웠어. 저는 그 시기에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공장에 다니면서 있잖아요. 이랬거든. 그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그러니까 좋은 어린 책을 읽으면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위로를 하고 또 격려를 하고 이렇게 돼요.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단지 인지능의 발달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안정시키는데도 정말 중요하다. 유튜브 검색하다가 아이들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동영상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이 어릴 때 이걸 알았더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릴 때는 공부 때문에 정말 아이한테 못됐게 이렇게 하고 무섭게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내가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저도 조금씩 성장했죠. 아이와 함께 저도 철이 들어갔고요. 나중에 우연하게 좋은 아빠로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나는 애 맨날 공부시키면서 발로 차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소문은 또 좋은 아빠가 그러니까 KBS 토요 아침마당에 출연했잖아요. 제가 1시간 동안 출연했다니까. 모르죠? 그때 우리 영등고등 1학년 때라 같이 출연하기로 약속돼 있었어요. 그 작가가 연락이 왔어. 근데 우리 애가 갑자기 막 자기 쪽팔린다고 안 나가겠고. 그래서 제 혼자 나왔어요. 1시간 동안 녹화했잖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아나운서가 저보고 아드님이 녹화방송 보실 테니까 한마디 하라 카네.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아이들들, 연습생들 보면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하죠. 뭘. 사회자 쳐다보면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화면에 비치는 건 카메라 각도가 비친다니까. 그 사회자는 이쪽에 있잖아. 사회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 안 돼. 저도 그때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유언하듯이 내가 말했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 그 말이에요. 정말 이게 제 진심이거든요. 비록 세트장에서 막 카메라 앞에 대고 말하라 하니까 좀 쑥스럽긴 했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네가 100점 받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한 개라도 틀리면 니 뒤진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하고 소통이 시작됐죠. 실제로 고등학교 이후로는 그죠?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자기 인생의 그 큰 위기 때도 이 말을 듣고 다 이겨나가고 있어요. 군대에서 뭐 진짜 군대 폭력 때문에 막 애가 자살할 뻔도 하고 뭐 탈영할 뻔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항상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빠 그 말 좀 해봐 이렇게 한다니까. 그 말 뭐겠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아빠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실 것이다. 용기를 내거라. 이 말을 내가 자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잘 자랐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다 생략하고 수능 성적표예요. 뭐 봐도 모르겠지만 이게 그래도 전국에서 한 200등 정도 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까. 거짓말한 게 우리 학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신기해요? 그냥 알겠다. 그러니까 제 말 믿으라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내 아이하고 똑같은 성취를 보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문제의 초점은 뭔가 하면 우리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자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적을 낼 수는 없잖아요. 재능이 다 다른데. 근데 아이들의 포텐이 터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포텐 터지기 더 전에 풍선 바람 다 빼보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 돌려가지고 애가 수학에 진저리가 쳐지면 어떻게 돼요? 수포자가 되는 거야.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찾아가서 죽이려고.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도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막 구구단 때문에 막 목숨 걸지 마요. 특히 늦게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는 91년 2월생이에요. 그 당시에는 3월생부터 이듬해 2월생까지가 한 학년이었어요. 요즘은 1월부터 12월로 끊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듬해 2월생이니까 그 전에 3월생하고 한 반인 거야. 학교 들어가니까요. 완전 누님들하고 같이 지내더라. 우리는 조그마한 애가 늘 1번 반 깃발 들고 운동장에 모이고. 그 차이가 크거든요. 어릴 때는. 몇 달 차이가 무섭거든. 아니 문제는요. 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잖아요. 달리기만 하면 꼴찌인 거야. 얼마나 속상인 줄 알아야 되나? 어느 해는 4등 했대. 내가 잠시 먼저 한눈 파는 사이에.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뛰가 봤잖아. 4등 하기. 맨날 6등 하던 애가. 근데 4명 뛰었다. 요즘 애들은 거기서 3명, 4명 뛰대. 웬만하면 3등 안에 놔두고. 한 애는요. 애들 운동회 할 때 그 하얀 실내화 신고 뛰거든. 우리 와이프가 애 실내화 오래 신으라고 풍덩한 걸 사줬다. 딱 맞는 실내화를 신고 뛰어도 꼴찌인데. 아니, 그놈 60m 뛰는 데 있잖아요. 운동화 하나 벗겨져가지고. 애가 벗겨진 운동화 줘가지고 들고 뛰니라고 60m 뛰는데 선두하고 한 20m, 30m 차이가 났어. 근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정말 이혼하고 싶었다니까. 옆에 내가 저렇게 생각이 없나 싶어가지고 있잖아. 저는 그래서 우리 6년 동안요, 학부모 달리기를 항상 나갔어요. 한 해도 안 빠지고. 저는 뭐 운동을 잘하거나 이런 재능을 가진 스타일은 아니지만, 전 축구를 계속 했거든요. 수십 년을 축구를 했어요, 주말마다.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는 아빠들보다 훨씬 잘 달려. 똑같은 조건 같으면 제가 뭐 잘 달린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꾸준히 뛰니까, 축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아빠들하고 딱 달리기를 해요. 학부모 달리기 하잖아? 출발하면요, 아빠들은 의욕이 앞서가지고 상체는 앞으로 나가는데 다리가 안 따라와. 달리는데 필요한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축구를 늘 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유히 1등 한다니까. 그러면 항상 비누 타가지고 있잖아요. 애 반에 일부러 찾아가서. 몇 년이 지나니까 애 반 애들이 저를 다 알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리면 와 하면서 막 환성도 질러주고요. 어느 해인가 운동회 때 아빠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라인에 보니까 키 크고 다리가 길게 생긴 젊은 아빠가 하나 서 있더라. 뭔가 예감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슬 뒤로 빠져나왔잖아. 그리고 다른 쪽으로 옮겼어. 그리고 내 6년 내 1등 했잖아요. 그리고 애 기 살리려고. 이렇게 몇 달 차이가 무섭다니까?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대명중학교, 앞산 밑에 있는 대명중학교 다녔는데, 중학교 때는 이제 운동회를 안 가고 체육대회를 가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애가 반 계주 대표가 됐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맨날 꼴찌하던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반 계주 대표가 됐다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니 우야도 이래 되면 가면서. 너가 반 애들 전부 소아마비가 가면서. 물어봤더니, 아니래. 몰라, 나도 하면서. 내가 경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하더라고. 경도 갈까? 모르겠도 뭐. 경찰과 도둑들이. 애들 막 뛰다니면서 하나는 도둑하고 하나는 경찰을 계속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 경도라 하거든. 그때 대유행했어요. 근데 경도를 열심히 했으면 지만 했나? 다른 친구들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고 보니까 이제 어릴 때 이 2월생의 그 갭 있잖아요. 안타까워. 그게 이제 차이가 점점 극복된 거지. 어릴 때는 몇 개월이 크잖아요. 뒤집는 데는 보름이 크다니까. 근데 점점 커봐. 할머니들 보면 80
60세 할머니하고 79세 할머니하고 큰 차이 나요? 갭이 별로 없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몇 달 차이가 이게 큰데, 중학교 가니까 그 갭이 메꿔진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개주대표가 된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이들의 인지 능력, 학습 능력도, 그죠? 아이들마다 달라. 그렇다고 뭐, 생물학적으로 몇 월달에 태어났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같은 3월달에 태어나도, 어떤 애는 빨리 깨우친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좀 늦게 가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포텐이 5학년, 6학년 돼야 터지는데, 좀 느리니까 엄마들이 속상해가지고 막 돌리잖아? 그럼 포텐 터질 기회도 없어. 미리 다, 그죠? 애들 공부에 질리게 만들고 막 이렇죠. 그래서 젊은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다린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아까 말한 반바퀴 먼저 달리는 옆편애들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면 같이 막 달리려고 하다가 다 엎어지는 거지. 쇼트랙 하듯이. 쇼트랙 하면 막 엎어지고 난리죠. 무릎끼리 부딪히고 막 손 치고 이래가지고. 쇼트랙 봤어요? 다 엎어지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데 시간이 다 돼가네요. 도서관을 다니라고 했어요. 엄마들 책이 중요한 건 알아. 근데 문제는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언니들 말 듣고 전집 사재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이 아이들 교과서를 보면요. 교과서 제일 뒤쪽에 뭐가 붙어 있어, 한쪽. 교과서에서 사용된 그지? 글들의 출처, 그 목록, 거기 보면 전집 아무것도 없어요. 교과서마다 그 출처가 있다니까요. 거기 보면 전부 잘 만들어진 단행본, 좋은 어린이책, 세계적인 그림책 이런 데서 그 교과서에 그 글들을 실어요. 그 목록들이 잘 있다니까요. 이것만 봐도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건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제가 몇 가지만 안내하려고. 제일 쉬운 방법이요. 출판사 따라가는 거라. 이거 전집 사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집도 메이저 브랜드 있죠.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베 4대 브랜드. 그 다음에 뭐 한국 안데르센, 뭐 한국 노벨 캐사코, 뭐 보작 이런 거고요. 그런 것처럼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출판사도 정해져 있어요. 자,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출판사, 저학년용 책을 가장 잘 만드는 출판사 파워브랜드 1위는 비룡서예요. 자, 2위는 시공주니어고요. 제가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 텐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PPT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학교 컴퓨터에도 제가 하나 복사해 놨고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모든 강의가 동영상과 mp3로 다 올라가 있어요.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시공주니어가 두 번째죠. 창비는 고학년용 책을 가장 잘 내는 출판사예요. 엄마 사용법 이런 책 진짜 재밌는데 애들이 지금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를 반품하고 새로운 엄마를 주문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사용법이 따라와, 매뉴얼.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연구소 애들하고 저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이런 책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저하고 이렇게 놀거든요. 책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3, 4학년 애들하고 엄마 사용법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A4를 나눠주고 이제 새로운 엄마를 주문하는 주문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주문서에도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일주일에 용돈을 2,000 이상 주는 엄마, 게임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시켜주는 엄마, 욕을 안 하는 엄마,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엄마, 이렇게 주문서를 쫙 썼어요. 그래서 내가 모아가지고 일괄 주문한다고. 3학년 애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선생님 새로운 엄마 언제 와요? 근데 4학년쯤 되니까 갈등을 하더라. 우리 엄마가 욕은 좀 하지만 그래도 반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3, 4학년 이렇게 차이가 크대요. 책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시간만 많으면 책 한 권 한 권을 다 소개해서 엄마도 습득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수업하는 공개 강의를 해요. 이걸 십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주 한 권씩의 제가 책을 정해서 엄마들한테 직접 읽어줘요. 읽어주고 그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서 아이들하고 나눌까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그 동영상도 아까 말한 다음 카페 가면 다 올려놨어요.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너 카페 회원 논리라는 술책 아이가 이러신 분들은 카페 오지 말고 유튜브 가면 돼요. 유튜브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동영상 거기도 다 올라가요. 근데 카페 오시면 mp3나 또 그 밖의 뭐 이런저런 정보나 자료들을 모아놨거든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런 출판사들이 있다. 이거 지나가요, 이제. 이런 도서관에 가면 그러니까 출판사를 보고 책을 빌리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불멸의 그림책 강아지똥 있죠. 강아지똥은 길버드 어린이에서 만들었어. 아, 그러면 길버드 어린이는 좋은 어린이책을 난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 지원이와 병관의 시리즈 이거 대박이죠. 저는 그림이 조잡하고 이래가 뭐 이거 큰데 애들은 너무 좋아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지원이와 병관이가 자기 또래 같거든. 자기 이야기 같아서. 손톱 깨물기, 자전거 타기, 뭐 싸워도 돼요, 집안 치우기, 용돈 주세요, 지하철을 타고서 뭐 이런 지금까지 한 10권 나왔는데 이분이 이 지원의 병관의 시를 쓴 작가가 고대영 씨라고 이분이 길버드 어린이의 편집 책임자예요. 편집 주관이에요. 자기 애 키우던 이야기를 쓴 거라. 자기 큰딸이 지원이고 아들이 병관인데 작년에 대구 내려서 강연하는 거 들으니까 무슨 지원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대.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왔고요. 근데 요즘 초딩들이 아직도 자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묘사한 유명한 그림책들이죠.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길버드 어린이 책은 아무거나 일단 빌려.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물론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근데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판사를 신뢰하고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따라가다 보면 도서관 활용을 좀 효과적으로 하고 출판사 많은데 지나가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닥치고 많이 팔린 책 따라가는 거야. 베스트셀러. 이걸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알라딘이나 예스24 이런 데 가서 베스트셀러 검색하면 이번 주에 베스트셀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팔린 학습 만화가 떠. 그때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서는 스테디셀러 이런 식으로 검색해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는 너는 특별하다. 이거 미국 그림책이에요. 2위는 캐나다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책 읽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 저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감동이 돼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이 책이 대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를 재울 때 이런 책 읽어주면요. 내가 다 말해서 될 게 아니고 책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동네 언니들 따라다닐 때 그 집에 가보고 이런 책 있으면 그 언니 따라다닐 때 농담 아니고 진짜로 이 정도 책은 소장해야 되는 책이거든요. 읽어줄 때마다 다시 그 마음이 생각나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읽어보면 이 엄마 있잖아요.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그저 갓난 애기일 때도 항상 저녁마다 이렇게 말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애가 좀 컸어요. 너 몇 살이 됐어? 막 쏟고 깨고 지지를 하고 이래요. 그런데도 낮에는 그렇게 힘든 일이 많죠. 그래도 밤에는 항상 아이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애가 사춘기가 됐어요. 뭐 머리 물들이고 찌랄을 해. 그래도 밤 되면 항상 이 말 한다니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한결같이 지지와 격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 떠났어. 대학생 돼가지고. 집 떠나서 가끔씩 방학 때 오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근데 신기한 일이 났어요. 책의 마지막에 가면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애기 아빠가 됐어. 마지막 장면이 뭔지알아요? 딸을 안고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딸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 아빠가? 자기가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을 이 딸한테 하는 거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무 감동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낮에는 막 골치 아프고 찌르고 뽑고 싸우고 속상하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뭐예요? 이 말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근데 우리는 다 부모님 은혜를 못 갚잖아. 너무 속상해할 거 없어요. 은혜를 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부모님 찾아갔으면 하면 최선이지만 그게 잘 안 될 경우라도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면 부모님의 은혜가 내게 유전된 거죠. 부모님의 사랑이 유전돼서 다시 우리 아이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생물학자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고 숙주라고 해요. 숙주. 유전자를 잠시 머무르게 했다가 이 숙주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한테 잠시 기생하고 있던 이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에게 가서 또 유전하는 거죠. 기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독한 진화 생물학. 혹시 알파카 인자들 하는데 이런 책이 다음 주 목요일은 뭔가 다음 주 목요일 수학 세 번 연속 하는 거죠. 이것도 뭔가 있어. 책임. 광년용 단행본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에요. 1위 샬롯의 검이죠. 2위 빼삐롱. 이거 시공준에서 나왔어요. 물론 시리즈는 제가 여기 안 가지고 왔는데 시리즈로 1위는 해리포터, 2위는 나니아 연대기, 3위는 구스본. 애들 다 좋아할 책이죠. 이 광년용 단행본이다. 가장 많이 팔린 책. 우리나라 책 가운데 광년용으로 가장 유명한 책들은 이런 책들이다. 교과서에도 실리고 완전히 전설적인 책들이에요. 몽실언니 같은 경우. 세 번째 방법은 유명한 책 따라가는 거죠. 많이 팔린 책도 있지만 많이 안 팔렸어도 유명한 상을 받은 책도 있어요. 저학년용 같으면 이제 그림책인데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칼데코상. 책에 여기 보면 노란 딱지 붙어 있어요. 저게 칼데코스는 근데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데코스 기념해서 해마다 몇 번에게 저런 딱지를 붙여주죠. 이런 그림책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하면서 다 이미 알만한 그림책이에요. 이런 걸 이제 좋아해서 칼데코스라고 검색하면요 한 200번 떠.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해도. 그래서 이런 책을 빌리면 의미 있죠. 아이들 좋아하고. 미국에 칼데코시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리너웨이라는 상이 있어요. 똑같은 성격이에요. 여기 고릴라 이런 거 다 알죠? 앤서니 브라운 유명해서 다 알잖아. 원화전도 하고 막 이러죠. 어떤 유치원에서 이런 걸로 애들하고 수업도 하고 하는데 이런 책들은요 유치원용이 아니에요. 앤서니 브라운의 책들은 주로 가사 노동에서 뺀질거리는 남자들 하고 고생하는 엄마들 이런 걸 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치원 애들 읽을 책이 아닌데 유치원에서 수업하더라. 우리나라 유명한 출판사들도 다 저런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 받은 것들 아까 말한 엄마 사용법 이런 거 창비 어린이책 대상 이런 거 받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돼요. 마지막에 이제 도서관을 자주 다니고 도서관에서 좀 자원봉사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고수가 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아이들 책을 읽히다 보면 좋아하는 작가가 생겨요. 우리 애 같으면 이제 영국의 로알드 달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림책의 어린이책 시장의 그 전설적인 인물 권정생 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최초로 100만 부 팔린 책이 강아지 똥이죠. 권정생은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동에 가면 폐교된 초등학교 하나를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테마공원으로 꾸며놨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을 소풍한 가봐요. 그러면 영상실에서 권정생 일대기도 보이고 학교
학교 마당에는 강아지 똥 이렇게 둘둘둘 말린 강아지들 있죠. 그거 조형물도 있고, 애기 업고 있는 몽실 언니 조형물도 있고, 아이들한테 책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기 좋은 그런 곳이죠. 체험학습 다닐 때 안동 한번 가보라니까 여기서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네이버에 권정생 동화나라 이렇게 검색하세요. 권정생 선생님이 옛날 분이라면 요즘 가장 핫한 작가는 백희나라를 볼 수 있죠. 엄마도 그림책 잘 몰라도 백희나 다 알더라. 구름빵 때문에 그렇죠. 우연하게 10년 전에 구름빵 내가지고 대박 났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100만 부 이상 팔린 그림책이었어요. 그리고 국어로 나온 책들이 많은 좋은 사랑을 받고 있죠. 장수탕 선생님 보면 정말 재밌거든. 동네 목욕탕, 냉탕에 있는 할매 이야기. 그리고 작년 봄에 나온 알사탕이라는 그림책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그림책은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고 한 권 한 권을 제가 다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한 권 한 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아까 말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나갑니다. 이 양이 꼭 하고 외국 작가 중에 존 버닝엄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은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자기 자신이 어릴 때 그렇게 자라주고 이분은 이제 서머힐이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서머힐이라는 세계 대한학교의 모든 대학교의 그 모델 같은 자유로운 학교가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분도 어릴 때 정규교육 과정에 적응을 못한 분 같아. 그래서 서머힐 출신, 80세 노인인데 서머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지각대장 존, 알도 이런 거 보는 거. 저는 하루는 초등학교 1학년들하고 알도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림책이 이거 대학 논술시험에서 나온 책이에요. 알도라는 책이. 여기 알도 보면요. 여기 요 존이 있고 요 옆에 토끼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죠. 얘는 실존하는 무슨 이 인물이 아니고 알도의 내면이에요. 자기 자신의 속마음이지. 그러니까 힘들면 힘내자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듯이 알도는 항상 하루를 지낼 때 존은 하루를 지낼 때 자기 내면과 대화를 하는 거야. 친구처럼.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하면 알도가 그래 할 수 있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내면이에요. 내면. 그리고 잘 때 되면 이제 알도하고 헤어지는 거야. 알도 잘 가. 하고 내일 또 만나. 하고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알도가 찾아와서 또 용기를 내고 이러죠. 이런 이 책 가지고 수업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한테 물어봤다니까. 혹시 너희들한테는 알도 같은 거 없어? 하니까. 어떤 꼬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 나는 투명인간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데? 하니까. 엄마가 출근하고 나면 자기는 학교 갈 때 투명인간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걷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엄마를 투명인간처럼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이게 자기만의 알도죠. 그게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그리고 바로 그 엄마 회사에 내가 카톡 했잖아. 너 딸이 이 카드를 학하는 기특하지? 그 잊지를 못하죠. 걔가 지금 2학년 때니까. 좀 자라가지고 2학년 때 물어봤어요. 알도 잘 있나? 투명인간 잘 있나? 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 요즘은요, 투명인간이 집에서 기다려요. 이제 자라가지고 지 혼자 횡단보도 건널 수 있게 된 거야.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존 버닝엄이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읽어내고. 그래서 이런 그림책 읽어줘야 된다니까? 이상한 뭐 지식 나부랭이를 알려주는 그림책 읽어주지 말고요. 이런 책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내가 이걸 그대로 올려놨다니까. 근데 엄마도 그래 비싼 스마트폰 사가지고 별로 쓸 데도 없고 이러니까 이걸 다 찍어야지. 그 심정은 알겠어요. 제가 시간이 쫓기니까 그대로 올려놨다니까. 우리 아들이 이거 정말 좋아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의 책들은 너무 재밌어요. 전부 영화로 만들어요. 실제로 우리 애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2년 전인가 여름 방학 때 저한테 카톡이 왔다니까.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무슨 영화 하니까. 재작년 여름인가 마이 리들 자이언트라고 걔 그게 뭔데? 하니까 아빠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책 있잖아. 우리말로 내 친구 꼬마거인이라고 보니까.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건 전설이죠. 전설. 여러분들이 모든 가게 도구가 다 돈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하죠. 애들은 모든 것이 다 폴리스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찰리가
영국의 한 가난한 어린이 찰리가 우연하게 있잖아요. 초콜릿 공장에 초대받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정말 재밌고요. 자, 마지막 인증샷. 우리 애가 작년에 외국에서 취직해서 나갔다고 했죠. 그리고 1년을 딱 일본에서 근무했어요. 일본어 배락치기 해가지고. 그리고 사표를 내고 올해 5월달에 귀국했어요. 로스쿨 가니까. 로스쿨이 뭔지는 알죠? 아니, 설명해야 되나 싶어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로스쿨 가겠다고 들어왔다니까, 5월달에. 그래가지고 7월달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마쳤어요. 로스쿨 가는데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외국어 성적. 근데 외국어 성적은 변별력이 없어요. 폴과 패스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학점. 학점은 또 학교마다 다르니까 좀 객관적 평가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로스쿨 입문시험이거든요. 로스쿨 입문시험은 딱 두 과목죠. 언어 이해 30문제, 추리 논증 40문제, 총 70문제를 가지고 원래 10,000명의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로스쿨 가려고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우리 아이는 언어 이해에서 30문제 중에 27문제를 맞췄어요. 논리 추리 논증에서 40문제 중에 37문제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친 10,000명 중에 9등을 했어요. 혜준이가 언어 이해는 99.6%죠. 추리 논증은 99.2% 잘했죠. 근데 우리 애가 지금 28인데 2년 동안 일본어만 사용했어요. 일본에 가서 일했으니까. 또 취직 준비를 일본어를 벼락치기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입시 공부하느라고 책을 따로 못 읽었어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이제 서울 가서는 신입생 때는 좀 놀았겠죠. 20살. 그리고 2학년 때인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또 2년 날렸죠. 그리고 24살에 전역했어요. 그리고 복학했죠. 25살 때는 교환학생 나간다고 또 대만에 갔어요. 국립대명대학교. 우리나라는 국립서울대학교가 비슷한데 거기 교환학생으로 또 1년 있다 왔어요. 그리고 25이 됐어. 25대가 이제 취직하니 뭐니 하다가 최순실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는 아빠가 수저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흑수저라서 그래가지고 일본어 벼락치기를 해서 외국 나갔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가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언제?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다른 아이들과 좀 달랐다.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도 하고 우리 아이가 이 시험을 치고 나서 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빠 어릴 때는 자기가 아빠 손에 끌려서 막 어린이집 가면서 뭐 힘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5학년 6학년 때는 안 간다고 찌랄한 적도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서부중앙 옆에 롯데리아 있거든. 롯데리아 가고 콜라 사주고 감자칩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뭐 엄마는 또 콜라 몸에 해롭게 해갖고 뭐 하더라. 이빨 녹는다 해서 이빨을 뽑아가 콜라병에 담가야 녹지. 사람 몸에 붙어있는 이빨이 녹겠어요? 콜라 마신다고? 그러면 미국 애들 다 이빨 녹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미국 애들이 콜라 마시다 이빨 녹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로 쫄 일이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애 기분 좋게 하려고 콜라 막 퍼미끼고 이래 어린이집에 몇개 다녔다니까. 근데 지가 이제 와서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책 읽기는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는 게 아니고 평생 영향을 미친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는 별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하게 책을 읽거나 하지 못했거든요. 평범했는데 어린 시절 책 읽기가 지금 실력을 발휘하잖아. 최근에는 주로 일본어만 주로 사용하다가 왔는데도 문과 최상위권 애들 10,000명이 친 시험에서 9등을 했다니까. 전부 9등. 여러분들 별로 안 올래? 그래가지고 로스쿨은 뭐 두 군데 원서를 낼 수 있어. 그래서 가군에서는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내놓고 나군에서는 연세대 로스쿨을 내놨어요. 1차 발표가 내일 나. 서울대는 내일, 연세대는 모레. 그 강의가 모레 했으면 내가 뭐 학교 현지 안 했는데. 서울대는 1차에서 1.5배수로 연세대는 1차에서 2.5배수. 그런 다음에 면접 보고 뭐 이렇게 해가 2차에서 이제 최종 발표는 11월 달에 나죠. 내년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어디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린 시절의 책 읽기는 평생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지 단순히 기말고사에서 조금 뭐 옆집 옆 편내보다 좀 더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제 말이 좀 그렇대요.
그렇듯 하면 도서관을 다니라니까. 알겠죠? 선생님, 그렇게 데리고 다닐 때 아이 교훈만 좀 괜찮았어요? 너무 많네. 친구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포괄적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도서관에 다닐 때 아이 교우 관계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하죠. 그런 일상생활하고 네네. 네,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운동 좋아하는 애들하고 좀 달라요. 공 차고 공부로부터 해방된 아이들 있잖아요. 맨날 운동장에 나와서 놀고. 뭐 이런 애들하고는 좀 다르게 놀지. 차분하고 이런 스타일. 예전하고 지금 어떻게 요즘에는 우리 애는요, 대학 가가지고도 그 동기들하고 이렇게 각자 자기 집 투어를 했거든요. 우리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전국 각지에서 올 거 아니에요. 특히 80%가 외고 출신이야. 외고 애들 내신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입시 정책이 옛날에 그랬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수능으로만 서울대를 갈 수 있게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우수한 외고 출신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투어도 하고 그랬다니까. 광주에 있는 어떤 친구 집에 가니까, 그 집 부모님들이 우리 애를 보고, 야, 니는 어린왕자 같다 했거든. 인상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해줄까? 성품이 책을 많이 읽고 이래서 따뜻하다고, 온화하고. 저도 늘 아이한테 유언처럼 말하고,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말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요, 엘리베이터만 타도 불편하다니까. 밑층에서 애 좀 떠든다고 못 참고 막 항의하고 이러면요, 관계가 나빠지고 가면 엘리베이터 타기 정말 불편해요. 인생은, 행복은요, 관계에 달려있거든. 관계가 나쁘면 어려워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웃이든지, 가족은 더 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 나쁘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명절 때. 그런 것처럼, 아이하고도 마찬가지고, 행복은 관계에 달려있지, 절대로 소유나, 물질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잖아요. 성적 아무리 좋아봐 행복한지 안 그래요.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최상위권으로 가면 더 그래요. 오늘 강의의 범위가 아니라서 생각하는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친구 관계 다 다르죠. 우리는 좀 차분한 아이들하고 많이 놀고, 레고 만들고 놀고, 이런 거 많이 하고, 공 차고 이런 거 못했어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운동장에 많이 끌고 나갔는데 안 되더라고. 아이 고유의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날짜 보여요? 8월 23일 발표났다니까 7월달에 시험 치고 따끈따끈. 자, 서비스로 영어, 토익, 이 로스쿨 가려면 토익도 쳐야 되거든. 우리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엄마표 영어를 했다 했죠. 작년에 말했나? 우리는 영어학원 다닌 적도 없어요. 해외 연수도 안 갔어. 엄마표 영어 했다니까. 아얘는 무슨 떨어지고 엄마표 영어 했다니까. 아빠표 영어를 했지. 잠수의 영어라고 들어봤어요? 네. 잠수의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이 제가 아이를 그렇게 키운 내용이에요. 어릴 때 일단 그때 옛날 말로 비디오를 많이 보여줬지. 요즘 말로 하면 닥치고 DVD. 다음 주에 내가 그 아이파크 1차 은행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 강의한다니까. 궁금하신 분은 거기 참가 신청해서 한번 와봐요. 뭐 받아줄지 나도 모르지만. 아니, 봐요.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어만 했다 했잖아요. 토익 쳤어? 왜냐면 로스쿨 가려면 영어 성적도 있어야 되거든. 토익 쳤잖아요. 토익은 990점 만점이에요. 985점 맞았잖아. 한 개 틀렸어. 그럼 우리 열받아가 만점받아가 치겠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말렸잖아. 만점이나 985점이나 뭐 같은 취급이 같은데. 일본어 능력 시험. JLPT라고 부르죠. 일본어 능력 시험에서 180점 만점에 172점 받았어요. 알았죠? 원어민도 2점수밖에 어렵지 않죠. 제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돼요. 다음에 만나면 내가 외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진짜 돈 안 들이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엄마는 내 말 안 들어. 무시한다. 자, 혹시 책에 관심이 생기면 이 두 권은 꼭 읽어보세요. 엄마들 책이에요. 자,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 키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 두 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하고 소설처럼. 그리고 혹시 아이를 키우다가 길이 막히거나 이러면 언제라도 우리 연구소 찾아오시면 돼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많은 분들을 상담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아이를 키우된 것이 다 사실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도움을 받은 거죠. 잠수에서 도움 받았고, 어린이 서점에서 도움 받았고요. 이걸 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것을 값없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진짜 아이를 키우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고, 부담 없이 찾아오시는데 저는 15년 동안 상담하면서 한 번도 상담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강의 듣고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요. 학습지 끊으라 한다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끊으라 하다 끊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길이 막히면 그제서야 이제 막다른 길에다 다르면 새로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저를 찾으시면 돼요. 연구소 가까워요. 우리 차로 15분도 안 걸리더라. 연구소 저 아이파크 1차 있는데 저기 있어요. 진천동. 또 IC로 오니까 금방 오는데. 그리고 다음 카페 대구 부모기 연구소 들어오시면 제가 강의한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mp3나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엄마도 운동하시면서 많이 듣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상처받으신 분 있었거든요. 걱정되네. 잘 걸러서 들으시고요. 저건 뭐 지가 그런 방법을 듣지 뭐 우리 집도 똑같나 이렇게 무시하시면 돼요. 혹시 어려운 분들만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 특히 수학 공부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아이파크에서 도서관에서 다다음 주에 생명을 살리는 수학 공부예요. 어떻게 아이하고 소통하면서 수학 공부를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른 학교에서 한 강의 중에 수학 강의들 많이 있어요. 그 카페 도시면 미리 들어보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시간 나시는 분은 가장 바람직한 건 매주 금요일날 하는 공개 강의에 10시 반에 하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시간 나시는 분들 놀러 오시면 제가 책 소개도 하고 책을 통해서 아이하고 어떻게 소통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주는데 마지막 강의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또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잘 들으시네. 휴대폰하고 딴짓 안 하고 다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저도 신나서 이제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